혹시 입금 전후라고 하죠. 이게 가장 다른 셀러 누가 생각나요? 저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고 생각해요. 세월이 흘러서 이제 뭐 입금 별도 예전 같지 않다는 말도 있지만요. 아무튼 디카프리오의 리즈 시절이요. 1996년작 바주로만 감독의 로미오와 줄리엣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때 결혼식장에 열려서 디카프리오가 오늘 주제인 이 브랜드 수트를 입었죠. 요새 저 살쪘다는 얘기들 많으신데 신기하면 할수 있으면 아무튼 사이즈는 이 브랜드 영화랑 계속 관련이 많은데 2013년은 역시 바주로만 감독의 위대한 개츠비랑 콜라보를 했고요. 제 패션빌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위대한 개츠비가 의상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영화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아예 이 브랜드 이름이 들어간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줍니다. 철망무늬 같은 걸 찍어 사피아노 가죽, 아주 부드러운 나파가 포프레주름, 그리고 나파산, 햄스에즈였다는 코코넛 나일론 소재 유명하고요. 콜라보로도 잘 알려져 있죠. 이제는 엽차 속으로 사라진다는 LG 스마트폰의 프라다폰, 현대차의 제네시스 프라다 에디션, 요새는 치팅패드 등등. 그리고 왜 요새는 좀 시들해진 것 같기도 한데 한때 왜 남자들이 정장에 슬리퍼를 쓰시라는 일이 유행일 때가 있었어요, 한참. 그 유행을 만든 게 바로 오늘 브랜드라고 하죠. 물론 아무나 정장에 스니퍼도 신는다고 하고 싶고 그 자세가 나오는 건 아닌데 요새는 매니저 사건 때문에 프라다의 저주라는 말도 있고요. 브랜드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도 듣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올처럼 아름답지도 않고 분지처럼 섹시하지도 않고 또 클래식한 브랜드가 아니지만 왠지 때때로 이 모든 요소들을 다 보여준다고 평가받고 패션의 미래라고 평가를 들었던 오늘의 주제는 나일론 가방의 전설 첫 부분에 말씀드린 영화 위대한 개츠비와 로미오와 줄리엣 감독이죠. 바주로만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양반이 오늘날 프라다의 위상을 만든 미우치아 프라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녀는 세상의 변화 앞에 서 있다. 그녀를 따라가면 세상의 변화가 라고요. 자, 미우치아 프라다라는 성은요, 이탈리아 밀라노에 가면 대성당이 있고 옆에 비토리오 엠마누엘레 2세 갤러리아가 있는데요. 바로 거기서 1913년부터 여행용 가방 트렁크 이런 거 만들어서 팔았던 외할아버지 마리오 프라다에게서 온 거죠. 프라다란 브랜드가 바로 여기서 시작된 건데 바다 코끼리 가죽으로 만든 트렁크, 동서산소물을 잘 팔렸대요. 그래서 1919년에는요, 왕실에 공식적으로 납품하는 업체가 되기 왕실의 문양도 쓸 수 있게 되고요. 지금도 왜 프라다의 역삼각형 로고에 들어있는 그 문양? 바로 그거죠. 나중에 코로나 풀리면 한번 가보세요. 대성당이 갤러리아 있고, 거기서 에스프레소 원문 페리에서 들어갔어요. 아무튼. 여기서부터 유명한 얘기니까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이 집안이 가업을 생계를 해야 되는데 딸들한테는 사회생활 안 시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 하나 있는 놈이 이걸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우치아의 어머니 루이자가 가업을 이어받죠. 근데 처음에 외할아버지 때 잘 때와는 달리 전쟁 때 흑격수 맞고 그래서 부서지고 가게가요. 그리고 왜 에르메스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행 문화가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트렁크가 잘 안 팔리고 가게가 점점 퍽 뛰는 추세가 있었대요. 아무튼 그래도 미우치아 프라다의 집이 좀 풍족해서 어렸을 때 세제나 관심도 많고 주중차인 시절을 보냈대요. 근데 집안 분위기가 좀 보수적이었대요. 그래서 미우치아가 짧은 치마 입고 싶은데 진짜 못하게 그래서 몰래 입고 또 예술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비대를 가고 싶은데 집에서 반대하고 그래서 결국 정치학을 전공했는데 가사를 발표했죠. 그렇게 공부하면서 이탈리아 공산당 활동하고 또 여성운동도 하고요. 근데 워낙 패션에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왜 공산당이라고 하면 북한 공산당, 중국 공산당 생각하기 쉬운데 그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 미우치아는 공산당 활동을 하면서도 항우자도 잘 차려입고 적배 입고 심지어 하드렌즈를 나가는데 입생로랑 옷을 입고 저를 좋아하는 디자이너가 입생로랑이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스티픈한테도 욕먹고 상대편한테도 욕먹고 이게 저 어떤 분위기인지 이해하나요? 그러다가 외할아버지에서 엄마 의원이 가업을 또 물려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미우치아가 앞날도 좀 고민이 되고 진로도. 그래서 고심 끝에 1975년 드디어 가업에 합류합니다. 자, 이제 슬슬 누가 나올 때가 됐죠. 맞습니다. 미우치아가 시황 마친 거 잘해보자 해가지고 좀 브랜드를 좀 현대적인 느낌으로 바꿔보고 싶었대요. 근데 자기가 디자인 전공자도 아니고 옷을 직접 많이 만들었고 이런 것도 아니고 하니까 자기가 생각한 걸 옷 만드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또 그렇게 만들고 그럴 수 있잖아요. 스티브 잡스도 자기가 직접 디자인하고 후기하고 물건 소개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잘 생각해라도 잘 시키는 건 했는데 이렇게 하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생산하는 사람, 생산 업체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미우치아가 잘 디자인한 제품을 잘 만드는 업체에다가 생산을 맡겨보자 해가지고 1977년에 뉴욕 박람회에 갑니다. 생산하는 업체를 찾기 위해서. 근데요, 박람회장에 갔더니 자기 디자인을 베낀 어떤 업체가 가방을 만들어서 팔고요. 선배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너 잘 걸렸어. 내가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뭐라고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상대가 바로 파트리치오 베르텔리라는 남자였어요. 이태리 동부의 아레토라는 지역에서 가죽 제품 만드는 공장을 하던.
근데 이 파트리치오라는 사람이 누구냐?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세라에서 자랐는데 이미 10대 때부터 자기 사업을 했어요. 가방, 벨트 뭐 이런 거다 파는. 그리고 이미 20살 때 종업원이 3명이나 있었대. 돈에 배신 나서 수완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20대 초반에 자기 브랜드로 브랜드 가방을 만들고 구두도 만들고 했습니다. 아무튼 다시 앞 얘기로 돌아가서요. 누가 그렇죠. 진짜 프라다가 막 소비를 지르고 뭐라고 한 거예요. 근데 보통 이거는 어떤 반응이 나오죠? 1번 사과한다. 2번 도망간다. 3번 같이 소리 지르면서 싸운다. 왜 그런 어른들 있잖아요. 막 같이 소리 지르면 진짜 진짜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요, 이 1, 2, 3번 다 아니고 파트리치오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입니다. 일단 긍정하는 말 맞아요. 해팅. 리얼차 프라다 입장에서 어땠겠어요? 뭐야 얘?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요, 부스 프라다 세상이 달라졌어요. 지금 그렇게 사업하면 안 됩니다. 부자에는 이렇게 해봐. 어른 제품 만들어 보고 우리처럼 이렇게 해야 돼. 그냥 설명을 하는 거죠. 그냥 적반하장이죠. 그런데 이 화난 미우치아가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맞는 말이 되잖지. 그래서 파티션의 업체에다가 가방 생산을 맡기게 됩니다. 두 사람이 손에 잡으려죠. 근데 마치요. 왜 짝퉁 잘 만드는 공장을 찾아가지고 아시아에 왔다가 그 공장이랑 계약을 맺은 나이치. 그리고 왜 능력 있는 라이벌이랑 계속 싸우다가 어느새 정들어가지고 좋은 친구가 됐다는 바울의 코코샤넬 이야기랑 비슷하죠. 아무튼. 협력을 하기 시작했는데 점점 조언이 많아지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만들면 안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뭐 계속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듣다가 맞는 말 디자인 쓰는데 막 열받아서 싸우고 이렇게 계속 싸우고 막 하다가 결국 정이 깊어져서 그 두 사람은 하이안 뒤에 뭐가 한커라는 말 들어봤어요. 단단히 그런 건 아니고요. 영원대는 진짜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두 회사가 합치고요. 아내는 최고 디자인 책임자, 남편은 CEO로 회사 경영을 맡죠. 이게 잘 살리는 쌍둥아차인 거죠. 근데 이 두 사람은 어느 한쪽한테만이 아니라 서로한테 귀인이었어. 왜 그랬느냐? 일단 파트리치오 베르텔리는 프라다가 계속 성장하려면 밀라노 여자 한 곳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매장을 불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1983년부터 매장을 불리기 시작합니다. 불칼리아 안에서뿐만 아니라 뉴욕, 마드리드, 런던, 파리, 대표 등등. 그리고 미우치아는 회사 살림이 좀 안정되고 잘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자신의 충족성을 누가 없어하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을 해서 패션의 미래를 앞당겼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된 거죠. 그리고 결정타가 나왔으니 그게 바로 가죽가방 일색이던 이 가방업계예요. 외할아버지가 이 가죽가방 고급이니까 보호하려고 나일론 천을 씌워놨다는데 바로 그 나일론 소재 포크노 원단으로 만든 가방업계를 완전히 뒤흔들었던 빨간색 나일론 가방 벨라였죠. 이게 뭐 워낙 잘 팔리기도 했고 지금도 뭐 전 세계적으로 짝퉁이 많으니까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이렇게 눈에 띄어서 봤는데 그때도 생각했었죠. 이런 가방이 왜 있어? 그걸 이 돈 주고 줄 수 있어?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어느새 자꾸 눈에 익었는데 저를 가져신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새 매장에 들어가서 들어보게 됐어요. 이 가방 출시하고는요, 홍보하려고 날씬한 모델들을 고용해서 가방 메고 광장에 그냥 계속 돌아다니라고 했대요. 특히 사회생활하는 중산층 여성들에게를 비롯해서 이 가방이 불진하게 팔리면서 프라다의 질주가 시작됩니다. 88년에는 여성복 라인을 선보이고요. 이어서 미우치아 프라다의 이름을 딴 미우미우라는 브랜드를 만들죠. 93년에는 남성복 라인을 세상에 내놓고요. 그리고 프라다 스포츠가 첫 부분에 남성들 정장에 스니커즈 신게 만들었다는 등산복으로만 여겨지던 뭐 고어텍스 원단을 막 재단해가지고 디자이너가 멋지게 만들고 바로 그래서 에슬레저룩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전에 그걸 이미 하고 있었다는 평가를 받게 하는 프라다 스포츠가 나왔죠. 난 손을 쫙 들어가. 이건 뭐 버버리편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요. 킹스맨에 나오는 차부족 그 버버리즈 이제 쓰고 다니고 신발은 프라다 스니커즈. 그 사람들은 그 인기가 많았고요. 특히 일본에서의 인기는 어마어마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았죠. 이때 프라다가 어느 정도로 잘 나갔느냐면요. 199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한 1년 동안 매년 평균 25%씩 매출이 늘었어요. 그리고 역시 다른 명품 브랜드들처럼 아시아 시장에 의존도가 있었는데 아시아 금융위기 때는 가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행보를 잘 보이면서 영향을 좀 덜 받았다. 이런 평가를 받아요. 잘한 거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헬무트랭, 질센더, 처치스 등등 인수해가지고 몸집을 불려나가고요. 오늘도 이탈리아 명품 그룹을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공공연하게 밝혔어요. 나중에 질센더트는 다시 팔기도 했지만요. 그리고 98년에는요. 2억 수천만 달러를 들여서 자기보다 몸집이 거의 2배나 큰 구찌 지분 약 10%를 인수해. 그때가 항상 왜 소비더머니 전편들에서 설명을 드렸었지만 영생도 부입들이 경쟁을 하고 으르렁거리고 지분을 막 서로 확보하고 운조하고 막 우리 회사에서 낮추는 거 아니냐 이거 방어해야 된다 막 이런 분위기가 막 핀대할 때였거든요. 그때 프라다가 막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참 뭐하는 짓이냐. 세서 황새 따라가려다가 괜히 기다린다 막 이런 소리 듣는 거죠. 근데 그런 소리를 듣다가 1년도 안 돼서 그 지분을 되팔아서 1억 4천만 달러의 수입을 올린
이 수익률이 이 정도면 얼마예요? 1년도 안 돼서. 그리고 더 충격적이었던 게 그 지분을 팔았던 상대가 바로 명품 사냥꾼 캐시미어를 입은 그때 베르나르 아르노의 LVMH였어요. 파트리치오 베르타니는 훗날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일을 통해서 업계에서 프라다에 대한 인식, 존재감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 정도로 큰 사건이었어요. 근데 코코노 원단도 그렇고 정장의 스니커즈 등등 해서 프라다가 내놓는 여러 디자인들이 출시 당시에도 나일론, 정장의 운동화, 등산복 원단 이런 소리를 막 계속 들었는데 패션에 별로 관심이 없는 보통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듣기도 했던 거죠. 뭐든 생소한 건 처음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전 세계 패션 엘리트 해피들한테는요. 각각의 이런 사건들이 거의 전부 프라다가 패션의 미래다. 패션의 미래를 프라다가 제시한다. 이런 걸 입증하는 증거들이었거든요. 랩실이 늘고 평가도 좋고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서 2011년에는 드디어 홍콩 증시에 상장까지 성공합니다. 근데 2013년 이후로 프라다가 좀 주춤했어요. 중국 등지에 실적 대비해서 과잉 투자를 했다. 가격 책정이 잘못됐다. LVMH나 페링 같은 거대 명품 그룹들한테 밀리고 있다. 규모의 경쟁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왜 선두 명품 그룹들이 명품 브랜드를 막 사모아서 럭셔리에 집중할 때 프라다의 초점은 좀 잘못됐다. 이런 평가까지 들었어요. 이뿐만이 아니라요. 디지털 전환이 늦었다. 패션 엘리트, 해피들한테는 인정을 받지만 보통 사람들한테는 이제 예전만 못한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듣기도 했고요. 실제로 2014년부터 실적이 계속 하향세를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요. 미우치아 프라다가 2019년과 2020년 인터뷰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사람들이 왜 구매하는지 구매 이유가 궁금해. 관심이 있어. 근데 사람들이 요즘 다 들을 수 없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말이야. 세대를 위하고 미래를 생각해서 대비하고 다음 단계를 향한 새롭고 흥미로운 것들을 계속 창조해내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위대한 생각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이 미우치아 프라다가 올해부터는요. 질샌더 디올, 케빈 클라인 등을 거친 디자이너 라프 시몬스와 공동 디자인 책임자가 맡게 여장인 프라다 브랜드가 강력한 상황에서 이제는 미우치아 프라다의 아들 레이셔가 유명했던요. 로렌조 베르텔리의 가업 참여가 본격화되고 있죠. 그리고 늦었지만요. 2017년부터 이뤄진 디지털 전환이 더 속도가 붙고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도 받아요. 자, 프라다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다른 명품 그룹들이 인수합병으로 계속 몸집을 불려가는 상황에서요. 그루가 브랜드를 독자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패션의 미래라는 평가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